164화가 시작이 됐는데 할 얘기가 정말 너무 많은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앞에서 봤던 장면들이 해석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랬거든. 이번에는 진짜 굉장히 충격적이죠. 충격적이고 제가 이번에 기수에서 고집 특집이라고 했었는데 뭔가 그 틀을 깨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정말 뭐라 그래야 돼? 인생 진짜 마이웨이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내 인생 뭐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그 고집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 남자 출연자 중에서도 꽤 보였었는데 지금 여자 출연자 중에서도 꽤 나오죠. 확실히 유연하지 않은 분들이 많죠. 낯설에서 이렇게 수감이란 단어가 우리 인생에서 접할 일이 많지 않아요. 친한 친구 한 명이 이제 수감됐던 적이 있어가지고 뭐 그것도 내 인생에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거든. 보통은 겪지 못하죠. 근데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많이 접할 수도 있겠지. 아무튼 좀 들어가 봅시다. 정숙님이 수감자랑 결혼했다는 거 세상에 알게 되면 변호사 사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요? 나도 그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장작 내가 변호사를 찾는다고 하면 정숙님한테 안 맡길 것 같거든. 근데 지금 그 수감자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그러면 그것대로 더 문제가 됐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밝혀질 거 지금 까자 이런 느낌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순신 장군님의 동상이 이거 뭐야? 너네들 똑바로 해. 약간 이런 느낌이야? 22기 너네 똑바로 살아라 이런 느낌으로 장군님께서 그러시는데 다들 정신 차려야지. 정신을 반만 차렸어. 다들 빨리 고집을 버리고 정신 차려야지 지금. 우리가 솔로 남들의 자기소개를 받고 이제 솔로 여들의 자기소개를 봐야죠. 영숙님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핫했었죠. 근데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 뒤로 어떤 활약들이 보이면서 영숙님이 생각보다 지금은 무난한 사람이구나라고 보여지죠. 이 첫 회, 두째 차에서 억가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나도 뭐야 자기애 넘치네. 한도 초과야 뭐야 막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억가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건 영숙님. 그리고 이건 너무 강력한 포장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저거를 포장지를 보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하는 캐릭터도 있고 22기 영숙님을 시작으로 나이는 90년생 서울에서 계속 나고 자랐고 20살부터 어머니가 하는 어린이집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10년차 어린이집 교사인데 그때 영숙님 직업을 우리가 유출을 할 때 일단 의사는 아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그때 뭐 원장인가 교사인가 나왔었어. 그리고 또 뭐가 나왔더라? 연예인. 근데 일단 연예인하고 의사는 아니다. 제외. 어린이집 원장은 원장이라기도 애매하고 교사라기도 애매한데 굳이 세 개라고 하면 어린이집일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 원장님이면 그 직원들 관리하고 이런 면에선 확실히 센스가 있거든. 그런 면에서 사람을 배워가잖아. 세상 무서운 줄도 알고. 그리고 사람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줄 알고 입조심도 해야 되고 원장이라면 어린이집 교사라면 실은 원장 눈치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잘나지 않았다는 것을 배우잖아. 힘든 생활 속에서 원래 모든 직장인이 그렇긴 하지. 근데 그 두 가지에 다 속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강사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니까 오히려 학원 강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린이집 교사인데 어머니 밑에서 일을 하는 거면 그러면 가능하지. 그러면 원장으로서의 그런 책임감도 없고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그 어린이집 원장에게 치이고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겠지. 영숙님이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서 덜쳐맞은 케이스야.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맑고 순수한 면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원장 하려면 교사 상당히 오래 해야 되고 뭐 5년인가 10년? 근데 어린이집도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배제했던 게 의사 아니다. 의사는 거의 아닐 가능성이 없다. 연예인 아닐 거다. 가능성 없다. 예체능도 아닐 거다.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했고 그러면 속어법에 의해서 남은 게 어린이집 교사였는데 어린이집 교사가 약간 일반 회사에서 이렇게 지내보신 분들의 화법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말하거나 이럴 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영숙님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나 아프로디테야 하고 끝나면 영숙님 약간 좀 자뻑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말하고 이글이글 했거든. 자기가 자기한테 이걸 했거든. 그런 걸 보면 영숙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미친 짓을 했다는 걸 알고 그걸 가지고 일종의 자학개그 연장으로 했었으니까 여자들끼리 있을 때도 그렇게 엄청 나대려고 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으신단 말이야. 초반에 어그로를 영숙님으로 끈 게 아닌가. 뒤에서는 지금 정인님하고 옥수님의 굉장히 포텐 영철님이야 포텐 당연히 이미 나왔고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어머니 일을 도왔던 거지. 어머니 일을 도와가면서 그렇게 한 거고 지금은 안식기를 가지려고 한다. 이런 게 조금 오바스럽긴 하지. 지금은 좀 쉬고 있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안식기가 근데 약간 종교적인 표현인가?
이게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안식년이라고 표현하긴 하죠. 영숙님은 내가 나에게 주는 안식기잖아. 그래서 지금 이 안식기라는 표현도 굉장히 포장이 강하다. 약간 과대 포장이 있고, 그래도 어쨌건 그 기존의 억가 편집이나 억가 자막들에 비하면 영숙님은 훨씬 좋은 면이 많은 사람이고, 사람을 대할 때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들고, 뭐 안식월 이래가지고 그 직장에 따라서는 그렇게 쉬게 해주는, 뭐 연구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는 데도 있고, 근데 이건 약간 나에게 주는 선물 이런 느낌이잖아. 재취업이 쉬운 입장에서는 휴식을 갖기가 쉬운 건 사실이지. 그리고 영숙님은 지금 어머니의 어린이집이니까 재취업이 너무나 쉬운 상황이죠. 그 영숙님은 분명히 잘난 부분이 많아요. 외모도 훌륭하고 아까 뭐 노래도 자우림처럼 잘 부르고, 이게 세상의 쓴맛을 제대로 못 봤어. 그러다 보니까 그 이혼의 충격이 훨씬 더 강한 거고, 그 이혼 얘기를 들으면서, 이혼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이혼이긴 한데 진짜 약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례였잖아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 생활을 안 한 케이스였잖아.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쓴맛을 못 봐가지고 뭔가 너무 순수하게 운명론적인 사고를 하는, 주변에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해줘도 지금 내가 어떤 이게 운명이다라고 생각이 꽂히면 그걸 바꾸지 못하고 그 환상에 젖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약간 곱게 키운 자식이 진짜 황당한 놈한테 당해버린 느낌일 거야. 그 과정에서도 영숙님도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못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아서 그래.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어떤 선택을 해도 다 잘 됐으니까. 남들이 취업으로 고생할 때 나는 뭐 어머니한테 와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노는 것도 잘할 것 같아. 성격 자체는 밝고 좋은 사람이니까 자신감도 있고, 아이들이랑 있을 때도 재밌게 놀아줄 것 같고, 부모님들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영숙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계속 바르게 살아와서 전혀 문제되는 방향이 있을지 몰랐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숙님은 배경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지원도 전폭적으로 받았고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아이야. 여러모로 재능도 많고. 근데 팔방미인이 원래 뭘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할 줄 아는 게 많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의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숙님이 부모 그늘 안에서 밝게 자신감 넘치게 그렇게 살아온 거 나쁘지 않아요. 성격도 모나지 않았어, 내가 봤을 땐. 그런데 문제는 세상 쓴맛이 어디까지 써질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지. 이게 단 것만 먹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 쓴 음식이 얼마만큼 써질 수 있는지를 몰랐던 거야. 영숙님은 그렇게까지 엄청난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든 한 번 하면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야. 기본적으로 센스가 있는 사람일 테니까. 그런데 이게 뭐든 하면 잘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려면 고통을 견뎌내야 되거든. 수학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센스 있는 애들은 계산 빨라. 계산 잘해. 근데 결국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수학을 붙잡고 있는 애들이거든. 근데 이제 영숙님은 그 부분에서 조금 약하지 않았나. 뭐 굳이 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님도 계시고 학원 뭐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어떤 시키는 것만 하면 어느 정도 다 되는데, 이제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사람이 해맑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이런 면은 충분히 장점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건 원장님 딸이었었던 걸로. 아, 어머니가 오랫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영숙님이 10살 때부터 운영을 하셨었겠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을 거고, 어린이집 원장님 딸 이러면은 뭐 지역에서 유명했을 수도 있겠지. 지금도 운영은 아닐 거 아니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기를 가져. 운영의 책임감까지 겪어본 사람은 아니고, 부업으로 어머니 일하시니까 대학 다닐 때는 대학 끝나고 저녁에 이렇게 하고 방과후 교실 같은 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영숙님이 지금 어린이집에 그렇게까지 큰 책임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책임감 있고 사랑하겠지만 그게 엄청나게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학업을 충분히 병행하면서 다닐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학을 갔다 안 갔다를 판단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자격증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어떤 자격증을 딸 때 그 실습 과정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영숙님은 일단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니까 저렇게 어린이집을 10년간 그렇게 했으면은 자격증 같은 거 뭐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그게 어떤 실습 기간을 채우는 게 어려운 거지 뭐 시험 자체는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영숙님은 내가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환경적으로 영숙님을 굉장히 받쳐줬을 거라는 거지. 영숙님은 온실 속에서 자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온실 밖이 얼마나 위험한지, 원래 이불 밖은 위험한 거잖아요. 그게 영숙님의 삶에서 큰 충격을 대비하지 못하는. 근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있어요. 이게 운명인가라는 생각.
그 나르 강예수도 나왔지만 영숙님의 전 남편이 나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원래 사람을 현혹시킬 때는 처음에 사랑 폭탄을 날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 폭탄에 걸맞는 자기의 겉옷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목적, 이 현혹이라는 걸 너무 악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유혹할 때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투자를 받을 때도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 때도 그 사람에게 내 이미지를 파는 거거든. 실은 그걸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으면 그런 거에 이제 현혹이 안 되려고 이제 애를 쓰긴 하지. 온실 속 화초들은 자기중심적일 수 있고 이기적일 수 있는데 애들이 인성 자체가 착한 애들이 많죠. 영숙님은 부모 품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삶을 산 거야. 부모님 곁을 떠나보지 못했어. 그래서 처음 그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뭐 애는 착한 것 같더라. 그 말도 아빠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야. 부모 품 안에서 계속 오래 살았던 어떻게 보면 영숙님은 굉장히 꿈꾸는 소녀 같은 사람인 거지. 그 소녀같이 운명적으로 나를 짝사랑했던 연하의 고등학교 때 나를 짝사랑했던 사람이 10년 만에 성공해서 돌아온 이거는 약간 규현이 소설에 써도 될 것 같은 스토리죠. 지금 순자 씨는 잘 웃고 그렇지만 현재 인생이 힘들고 슬픔이 있지. 그리고 영자는 밝은데 조금 무서운 느낌 있지. 살짝 내가 탈 수 있는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옥수님은 밝진 않지. 말이 많고 이렇지만 상당히 방어적이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생각을 하고 현숙님은 눈물 터질 때 보면 확 터지고 감정이 불안정해 보이고 정희님은 지금 굉장히 스스로를 감추고 있어. 그래서 정희님이 일단 언급을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런 걸 보면 남자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투명하고 밝아 보이는 사람은 영숙, 정숙인데 뭐 거기에서 조금 뭐 외모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숙한테 몰릴 수밖에 없죠. 밝은 게 커. 온실 속의 화초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그래서 이 안식기라는 표현도 있어 보이는 표현인데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영숙님은 꾸미지 않았어.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포장하고 자기의 기준이 그러니까 애들이 뭐 종이접기 하고 자기가 종이접기 왕이다 이러잖아. 그냥 그런 정도지. 종이접기를 안 했다가 했다고 하진 않아. 애 같은 관점으로 내가 그냥 쉬는 게 안식기라고 그냥 포장한 거지. 저 안 쉬고 뭐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린이집 부원장이에요. 이렇게는 안 했다는 거지. 그런 걸 보면 그래 뭐 애 같은 관점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를 포장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구나. 착한 거는 서서히 알아가는 거고 밝은 건 바로 보이니까 특히나 이제 돌싱 기수 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어둠 속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밝은 사람을 보면 밝은 시절의 나로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숙님은 약간 10대에 머무른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나를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이 또 순수해 보이고 이러는 느낌을 주겠지. 그런 느낌을 주니까 더 괜찮아 보게 되겠죠. 특히 영수처럼 연애를 별로 안 해보고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환상을 심어줄 수가 있겠지. 지금 연애 안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숙이 제일 괜찮아 보일 거예요. 영수, 영철 뭐 이런 분들은 그렇겠지. 연애를 좀 해본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영숙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어. 다른 분들은 뭐 좋게 말해서 입체적이거든. 감당할 수 없는 면이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영숙은 사고치고 이런 거에서 뭐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정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성격적으로 부딪혀가지고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은 아직 안 든단 말이야. 아무래도 이제 그 풍파를 겪었다는 건 멋있고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이 뒤에 뭐 현숙님도 자수성가 얘기를 하지만 그 사실 자체는 정말 대단해. 정말 훌륭한 일이야.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좀 미안한 얘기인데 좀 괴팍한 면이 있어. 나 근데 그런 분들 되게 존경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많아요. 고집도 있고 세상에 사기꾼들도 많고 자기 기준으로 성공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회적으로는 되게 훌륭한 조건인데 배우자로서 부딪힌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부담될 수 있지. 그런 면에서 힘든 일 겪고 이러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되게 멋있으면서도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믿고 간다는 면에서는 훌륭한데 같이 배우자로 일상을 함께 한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조금 부담될 수 있는 건 사실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무난하고 그냥 그런 고생 별로 안 한 나랑 같이 있을 때 어차피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자기 인생에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삶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억세게 우리 가정을 이끌고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는 사람을 찾는 건 아니잖아. 나를 서포트해주고 뭐 영수나 영철이나 그런 사람이 나를 서포트해주고 우리 가정에 다시 인간적인 냄새를 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를 붙잡고 그 위기를 헤쳐나갈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영숙 씨가 조금 더 좋아 보일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네요. 아무튼 영숙님의 궁극적인 꿈은 출산이군요. 출산.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여자 나이로 35살이면 노산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출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나오게 됐어요.
그냥 영숙님은 어쨌건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걸 투명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품고 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말한 거 이외에 다른 면이 있겠구나, 지금 저거 스스로를 포장하는 말이구나, 이런 건 없었어. 그런 면에서 일단은 저는 영숙님의 자기소개를 그래도 높게 평가하고요. 근데 이제 과시욕은 있지. 과시욕이랑 나를 거짓되게 꾸미는 거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가 한 게 별게 아닌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약간 그 정도의 것들은 있는 거지. 그래서 게다가 지금 돌싱에 대한 사실을 직계 가족이랑 친구 몇 명밖에 몰라. 그러면 진짜 큰 용기를 내서 나왔다. 큰 용기를 내가지고 어쩌면 세상에 내가 돌싱이라는 거를 알린 거잖아. 그리고 이 뭔가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잘 생각 못해. 보통 애들이 그러거든. 애들이 관심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영숙님은 애 같은 면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에서 영숙님은 지금 다른 여성 출연자를 배려하는 것보다 어쨌건 내 목적을 알리는 게 우선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필요했던 말일 거라고는 생각해요. 여기에서 자기의 목적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말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거는 뭐 좋지 않죠. 여기서도 조건을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 자리니까. 뒤에서 상철님이나 이런 분도 나는 아이를 낳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낳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을 다 배려해서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요구 조건을 말하지 않는다, 이건 안 된 거지. 그러면 지금 저기서 영숙님은 실은 남자 출연자들에게 아이를 낳고 키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저한테 오지 마세요라고 선을 그은 거기도 해. 그런 면에서는 뭐 배려 차원에서 아쉽긴 해도 저거는 출연자 입장에서는 필요했던 말인 것 같긴 해요. 영숙님은 최소한 뭔가를 계산해가지고 그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장단점이 있는 사람이지. 근데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편안함이 있어. 그러니까 여자를 잘 모르는 남자도 영숙 씨의 그런 밝음에 끌리고, 여자를 잘 아는 남자도 영숙 씨가 거짓은 아니구나, 계산하지 않는구나에 또 좋게 볼 수 있겠지. 그게 아마 여자를 잘 모르는 사람은 지금 영수 영철이고, 여자를 잘 아는데 계산하지 않네 라는 생각에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은 경수일 것 같아요. 아직은 몰라. 근데 이제 경수는 지금 선택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기구한 사연을 또 얘기합니다. 상견례 결혼식을 올린 적이 없다. 경수가 생각이 깊진 않은데 여성에 대한 이해도는 아마 이 출연자들 중에서 제일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사친이 많은 건 영호겠지? 근데 지금 영호도 마이웨이니까 경수지 않을까?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로 상대와 갈등을 겪었던 이 두 사람 조합도 충분히 가능할 거는 같은데, 일단 남자 경험이 많다. 어쨌건 뭐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지금 여기서 자기가 선택지가 누구한테 있느냐를 객관화 시키겠죠. 그러면 영철도 나쁜 선택지는 아니야. 영철이 실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선택지거든. 그리고 영철, 광수 뭐 이 정도 괜찮은, 영철, 광수, 상철 이렇게 괜찮은 선택지죠. 경수도 뭐 나쁘지 않고. 영수는 이제 맞추는 게 어려울 수가 있고, 영식님도 그걸 확실히 취향이 맞아야 되고, 영수, 영호, 영식 이 세 분은 확실히 맞춰야만 가능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지. 영철님이 괜찮은 선택지인데 영철은 노력을 하거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이 그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시켰을 때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다들 지금 고집이 센데, 근데 좀 봅시다. 영철님을 내가 너무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지. 남자 경험이 적은 얼빠 여자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나요? 현혹되는 걸 조심해야죠. 처음에 그 사랑폭탄에 터지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의상이나 외모빨로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현혹되는 거. 이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내가 부자다라는 인상을 받으면 이 사람이 부자라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 혹시 이 사람은 진짜 부자여서 막 말도 안 되는 가설을 해갖고 내가 처음 봤던 인상의 퍼즐을 맞춰가거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죠. 운명적이다는 생각 조심하고, 너무 과도한 친절 조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보였을 때 완벽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 조심하고 등등이지. 그래서 일단 뭐 근거가 없는 거를 굳이 그 근거를 만들어가면서 이 사람에 대한 환상을 키워가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건 내 잘못이야.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브랜딩을 만들지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요. 신혼생활은 2주인데 여기서 이제 2주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고 그냥 거의 같이 산 적도 없다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2주라고 상상 못했을걸? 자기가 생각했던 황당한 일이니까. 2주에 가장 황당한 사람은 영숙님이고 그 다음에 영숙님 부모님이고, 영숙님도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거든. 자녀는 없고 결혼식도 안 올렸고, 하지만 이제 서류상으로는 돌싱이 된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다 제각각인 상황이죠.
그래서 심적으로는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돌싱 특집에도 나왔네. 그래서 톡톡 튀는 발언으로 오해를 살까 봐 친구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데 발랄하고 유머러스함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영숙님은 개인적으로는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우려보다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많이 남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자존감이 높은데 하나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또 하나는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이 두 가지가 자존감의 축을 이루거든요. 영숙님은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겠지. 왜냐면 아이들한테도 내가 굉장히 잘하고 어머니랑도 이렇게 또 같이 일을 하고 모든 게 잘 흘러왔으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지. 그리고 나는 뛰어난 사람이라는 생각도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를 치는데 내가 전문 피아니스트야. 뭐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원래는 나이대가 달라요. 모차르트의 한 스승 정도야. 그 세대가. 근데 그냥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살리에르는 항상 2등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살리에르는 세계에서 2등인데 자존감이 낮아. 비교군이 모차르트니까. 그런데 집에서 피아노 뚱뚱뚱 쳤던 꼬마는 어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내가 우리 집에서 피아노 제일 잘 치는 줄 알아.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야, 내가 뛰어난 사람이면 실제 객관적인 면에서의 뛰어나다가 아니고 자존감은 그래서 오히려 살리에르의 자존감은 낮은 거지. 역사 속의 살리에르 말고 영화 속의 살리에르의 자존감은 낮은 거야. 집에서 피아노 뚱뚱 치는 애는 자존감이 높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숙님은 자존감이 높을 수 있는 거야. 영숙님은 애초에 이렇게 뭘 깔짝깔짝해도 남들보다 잘하거든. 그걸 깊이 있게 해가지고 진짜 프로들하고 경쟁 그렇게까지는 안 해. 어린이집 선생님 중에 제일 노래를 잘할 수는 있겠지.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자존감은 높을 수 있어. 그런데 어차피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낸다, 그런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면 영숙님의 속성이 나쁘지 않지. 근데 영숙님이 진짜 어떤 프로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치열하게 끌고 나간다? 그거는 힘들지. 우물안 개구리가 자존감이 높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또 바꿔 말하면 내가 굳이 잘난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서 나를 깎아먹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지.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살레이르도 아니면서 모차르트랑 비교를 하니 이게 얼마나 자존감이 깎여. 내가 일반 피아니스트인데 모차르트랑 비교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 근데 요즘에는 인스타 유튜브에 모차르트의 작품들이 올라온단 말이야. 마치 모차르트 인생 같은 부자들의 인생, 비싼 음식 맨날 먹는 그런 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이랑 비교를 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지. 우물이 작으면 자존감 높기 쉬운 건가요? 근데 그 자존감이 부서지기도 쉬운 거지. 왜냐면 사람이 성인이 되면서 세상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생각해봐. 그 아이가 뚱뚱 땅 이렇게 할 때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라고 생각하겠지. 스스로를 모차르트라고 생각하겠지. 모차르트란 단어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자신은 자존감이 이제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철이 이제 질문합니다. 어린이집 운영하잖아요. 결혼 후에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해야 되냐? 우물이 풍족하면 뭐 그것도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거칠은 황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삶보다 그 우물에서 그냥 풍족하게 있는 거 먹으면서 사는. 근데 어느 날 그 우물에 천적이 들어왔어. 근데 처음 보는 애라 뭐지? 운명인가? 그래서 걔랑 가정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만 영철은 결혼 후에도 서울에서 거주해야 되냐 했는데 한 번에 큰 충격은 있었지만 자기는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어. 그리고 실은 그 직업에 대해서 막 엄청난 소명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어머니의 일을 돕는다의 개념이지. 진짜 이 어린이집이 혹시라도 뭐 이렇게 운영이 나빠지고 또 매출이 떨어지고 막 이러면 또 괴로워하고 또 선생님 나갈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이런 경험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을 만약 남편이 멀리서 살아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영숙님은 남편을 따라갈 거야.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기는 일종의 어머니 회사지만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신은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눈치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부모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보면 그래도 그 눈치는 내가 느끼는 눈치랑은 다르지. 아버지 회사에서 뭐 집에 회사 가도 아버지, 집에 와도 아버지 이제 그런 게 괴로울 수 있겠지만 일단 생존의 위협을 느끼진 않거든. 그 평가로 인해서 내가 이 회사에서 나갈 때까지 평판이 따라오진 않거든. 영숙은 지금 그 남편이라는 새로운 우물을 찾아서 이제 온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영수, 영철 두 사람이 다 영숙에게 올 것 같은데 누가 될지 풍요 속의 빈곤이 될지 아니면 뭔가 좋은 사람을 선택할지 봅시다. 그리고 뭐 장거리도 가능하고 지역 장소 전혀 구애받지 않고 나이 차이 편견이 없는 편이라 뭐 크게 상관없고 그래서 뭐 다 좋다고 하니까 지금 경수가 이런 점은 정말 싫다. 안 좋은 거 알려달라. 그러니까 갈등 상황에 있어서 회피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노력을 안 하는 그런 분은 힘들 것 같다.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계속 곁에서 보고 살았을 것 같기는 해요. 어머니도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면 아버지는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고 살았고
왜냐면 아버지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10년 만에 온 남자친구랑 술을 먹고 있는데 그 남자 좀 괜찮은 것 같더라 라고 이제 그 정도 멘트를 쳤는데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그 남자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면, 어머니랑 같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아버지의 그 한마디의 영향력이 꽤 컸던 거고, 그러면 아버지는 굉장히 건실하고 집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어머니는 어린이집 운영,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뭔가 그런 훌륭한 뭔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풍족한 가정의 이 사람이고, 영숙 씨가 보기에는 부모님이 둘 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계속 봐왔겠지.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그냥 다 그러는 줄 알았겠지. 그치, 어머니도 엄청 노력하고, 근데 그 집안에서 또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그 정도 파워를 가졌으면 아버지도 굉장히 노력하고 뭔가를 이룬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아버지도 나름대로의 뭔가를 이룬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야. 영수님이 이제 그런 걸 보고 살았으니까 저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결혼을 한 남편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 그냥 다양한 걸 경험했다는 거를 그렇게 오버해서 말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상형은 뭐냐? 이상형은 선한 사람이고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솔직하고 꾸밈이 없고, 그래서 솔직하고 선한 사람, 그리고 존경할 수 있는 분. 저 존경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는 조심해야 돼. 이제는 클리셰가 돼가지고 저게 왜곡된 의미로 해석이 된단 말이야. 존경하는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이제는 약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좀 해석이 돼. 약간 살짝 들려 이제. 하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능력자 그렇게 그냥 돌려서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단 말이지. 연숙 씨는 이제 천주교. 상대의 종교 생활은 지지하고 존중할 생각이다. 강요만 하지 않으면 좋고. 상대방의 자녀가 있는 거. 영숙님답죠. 영숙님은 내가 자녀가 있는 분 만나본 적 없는데 기본적으로 근자감이 많다. 영숙님은 온실 속에 이렇게 풍족한 우물 속에서 있던 분이다 보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풍족할 줄 알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그게 잘 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해. 그런 믿음이 스스로 더 노력하게 하기도 하고. 그거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어떤 진짜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정말 이 정도까지 일이 있는지 그거를 모르지 지금은. 그래서 지금 근자가 그게 걸림돌이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또 많이 봐왔다 보니까 뭐 내가 어린이 내가 담당한 애들이 뭐 한 반에 몇 명인데 뭐 그게 뭐 어렵겠어? 원래 애들은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 말을 잘 들어. 집에서 이 아이들의 모습은 또 다르긴 하죠. 게다가 이 아이들만의 문화가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게다가 지금 영숙님은 또 출산까지 할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지. 그 걸림돌을 이제 넘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애들은 어떤 그 감정적으로 뭔가 어떤 선을 딱 넘으면 양보할 줄을 모르거든. 그게 사회화가 안 됐으니까 아무래도 애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이제 그게 어려서부터 애를 쭉 키워왔으면 대하는 법도 알고 인내하는 법도 나도 배우고, 아이는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런 아이가 눈앞에 탁 왔을 때는 쉽지 않아. 그리고 이제 노래를 준비했고 노래를 하는데 자우림의 팬이야. 어떤 의미를 담아서 불렀다기보다는 가장 잘 부르는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 발산을 성공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숙님입니다. 정숙님은 일단 빠르게 먼저 준비한 거 해치우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태권도 하나?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노래는 굉장히 상큼한 노래. 이 노래를 제가 알지 못했는데 이게 굉장히 귀를 맴돌더라고. 어쨌든 그런 노래로 이제 춤을 추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소개를 확 했죠. 그렇게 이제 환호를 받고요. 이때 이제 영식님은 이제 굉장히 환호를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정숙 이모를 응원하고, 여전히 정숙님은 우리가 이제 그 전문 용어로 그냥 개샹 마유에이라는 표현을 쓰죠. 멋있는 면이 있어. 어쨌건 주변에서 뭐라 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거든. 어떤 이혼 사유에서도 드러나고, 옷 입은 것도 자체가 그렇다기보다는 그 주변에서 이야기와 그런 것들. 어쨌건 주변에서 입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친한 친구들이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정숙님도 뭔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야야 그건 안 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견을 왜 물어봤어? 의견을 왜 물어봐? 뭐 의견은 묻는 거는, 그러니까 너네들이 대답을 해주는 건 자유지만 의견을 물었다고 내가 너네들의 의견을 듣는 건 아니다. 그게 이제 정숙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번 기수가 전체적으로 다 고집 특집이라는 게 또 정숙님이 또 한몫하고 있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춤 배우는 걸 좋아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직업은 11년 차 변호사고, 그러니까 여기서 영식님은 이제 진지하게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지. 표정이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아마 생각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면이 있어야 또 연애나 결혼이 이렇게 또 확 되기도 하고, 그렇긴 하니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지금 이번 기수분들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 결혼을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나한테 만약
골라보라고 한다면 그래도 남자는 광수가 1위, 2위가 영수. 그러면 조합으로 따지면 1위가 영자, 2위가 영숙. 영숙이랑 난 광수도 뭐 지금 어떻게 조합이 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다른 사람이랑 새롭게 그 스파크가 틀 수도 있으니까. 소속 변호사 일하다가 3년 전부터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열심히 살아왔고. 그런데 이혼 사유가 너무 치명적이지. 너무 크리티컬해. 나이는 80년생, 44살. 영식님이랑 동갑. 그러니까 영식님은 약간 오히려 나이가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뒤에 영식님의 이게 실망했다라는 그런 거는 물론 이거는 뭐 심포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실망을 너무 빨리 하긴 했지 지금. 실망할 때는 아닌데 영식님이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대한 것 같아. 삐진 거지, 삐진 거. 이때는 이제 나이도 같고 좋은 직업이어서 머릿속에 이제 내가 처음에 캐리어 픽이었는데 생각보다 조건도 좋고 좋은 사람이네. 여러모로 지금 같이 사업도 하고 이랬을 때 시너지도 나겠네. 사람도 밝고 그렇지 눈웃음도 뭐 그렇고 그러겠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어리고 몸 좋은 사람을 택하니. 그래서 이혼 경력이 2번 있는 돌돌싱이고 첫 번째 결혼은 31살. 결혼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그래서 2년 만에 협의 이혼으로 끝났고 지금 31살에 결혼을 했으면 저 때는 변호사가 아니었네요. 지금 44시니까 32살부터 이제 변호사가 된 거잖아. 33살부터 된 건가? 그러면 이때 2년 만에 협의 이혼으로 끝났다면 이때 이혼을 하면서 변호사가 된 거겠네. 이혼을 하고 얼마 있다가. 그러면 굉장히 그 시절의 어떤 고통을 공부나 이런 걸로 어떤 일종의 상승이지. 그런 걸로 해소를 했다라고 봐야겠네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의 고통이었을지 모르고 아니면 변호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수도 있겠지. 근데 뭐 그건 어느 쪽일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되자마자 일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지. 그러면 잠깐만 아까 뭐라 그랬지? 11년 차 변호사 했으면 이때 변호사가 된 거 아니야? 11년 차 변호사면 11년 동안 변호사 일한 건 아니고 지금 변호사 자격증을 딴 거부터 세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소속 변호사를 다가 3년 전부터 사무실 차렸고 그렇다면 저게 이제 그 이혼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변호사 준비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네. 변호사 준비 과정이거나 변호사 돼서 실습하는 중이었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었겠지. 변호사가 자격증 따면 그때부터 실습 안 해도 변호사인 거 아니야? 변호사가 인턴 있어? 실무 수습 몇 년 정도 해요? 얼마나 해? 근데 수습 변호사라고 해도 변호사는 변호사잖아. 아니 인턴을 거치는데 그때 그렇다고 해서 인턴이라고 해서 변호사 경력이 안 늦는 건 아닌 거 아니야? 로스쿨 재학 시절? 로스쿨 재학 시절일 수는 있겠다. 그러면 이때 2년 만에 협의 이혼했을 때 정숙님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시기였겠구나. 로스쿨에 다니고 있던 시기. 나는 변호사라는 그 경력은 일단 변호사 합격하는 순간부터 그냥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로스쿨이니까 자격증 따면 그래서 바로 경력 1년차 시작. 인턴 변호사를 하더라도 경력 시작이지. 경력 시작이었을 거는 같은데 그러면 2년 만에 합의 이혼으로 끝났던 로스쿨 거의 졸업하는 시기. 그러면 로스쿨을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이혼으로 흘러갔겠네. 그때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겠지. 능력 없는 얼굴만 있는 남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혼인 신고는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사귄 지 일주일 만에 두 번째 혼인 신고를 한 부모님도 모르고 엄마 아빠 미안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갈게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숙님이 일에 더 몰두하게 만들었고 한편으로는 더 외롭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일적인 사람으로만 만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수감자 아니면 뭐 일하는 동료 근데 일하는 동료들은 뭐 서로가 이성으로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 수감 중인 의뢰인을 만나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모르겠어. 내가 뭐 변호사분들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못 들어봤거든. 나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거든. 옛날에 범죄자가 팬클럽이 생겨가지고 범죄자랑 연애하는 일반인 뭐 이런 경우는 있었어도 변호사도 있었나? 정숙님이 봤을 때는 불쌍해 보이고 약하고 상처받은 영혼처럼 보였겠지? 나한테 이제 모든 것을 의지하는 남자였을 테니까. 왜냐면 수감 중인 의료인이니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에게 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해주는 입장으로 이 사람 곁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의 부탁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는 상황이었겠죠. 정숙님은 얼빠기도 하지만 구원자 컴플렉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다들 약간 안 믿기는 스토리야. 이게 처음에 영숙님 얘기할 때도 되게 안 믿겼었는데 두 번째 남편 출소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교제.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말이 너랑 혼인신고를 하면 안정적으로 다시 새로운 사람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게 내가 너를 만나면 그래도 너에게 정착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사기를 치고 살았는데 너에게만은 진심이야.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는데 너를 만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런 경우 별로 없거든. 좀 지켜봐야지. 아니,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구원했다는 그 생각이 자존감을 올려주고 그게 마음에서 보상이 돼서 그것을 못 벗어나. 그러니까 너랑 혼인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 혼인신고가 목표였고 여기에서 정숙님 같은 그런 자기는 범죄자 입장에서 변호사랑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삶이 묶여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변호사니까 경제력도 있을 거고 내가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것도 상대를 위해서 혼인신고를 한 거잖아. 내가 행복하려고 혼인신고를 했다기보다는 상대를 구원하려고 혼인신고를 한 거잖아. 그게 정숙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혼인신고를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해? 물론 사랑했겠지. 그래도 나를 위해서라면 생각했어야지. 그래서 혼인신고를 강력히 원했던. 그리고 이게 사귄 지 일주일 차야. 일주일 만에 혼인신고를 했어. 현실은 영화 같지가 않더라고요. 본인도 영화 같은 선택을 꿈꿨다는 거를 알고 있구만. 감옥에 있을 때 둘이서 이제 스파크가 튀었고 그때 이제 플러팅을 했겠지. 근데 그 남자도 정숙님이 대단한 구원자로 여겨지긴 했겠지. 굉장히 지적이고 내 모든 것을 또 다 알아주고 무조건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저 때도 그 개선의 의지,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얘가 변할 줄 알고 했는데 이 사람은 혼인신고가 목표였던 거죠. 변호사와 가정으로 묶이고 이 사람에게 내가 의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거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정숙님은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상대방은 또 이혼을 안 해줘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이혼해줄 리가 없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정숙님이 동아줄인데 그 상대가 또 요구하고 또 상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희망이 돼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를 이렇게 살살살 그런 자존감을 탁탁탁 올려주면서 이 사람의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죠. 이런 사례가 정숙님의 변호사 라이프에는 난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정숙님이 이제 이걸로 어떤 변호 일과 관련된 좀 인플루언서의 삶을 산다. 그러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비슷한 이혼의 경험이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공감도 하고 이렇게 조언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본인의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뭐 그거는 좋은 전략일 수 있는데 어떤 변호사로서 정숙님을 믿고 뭔가 일을 맡기기는 조금 걱정되지 않나. 그래서 거의 1년간 이혼으로 고생을 했군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 유지 기간은 1년 좀 넘고, 두 번째도 짧아가지고 자녀는 없고요. 예전에는 외모를 많이 봤는데, 그런데 외모를 보다 보니까 당한 것도 많긴 많은데, 외모를 봐서 당한 게 아니지. 외모 이외의 것을 안 봤기 때문에 당한 거지. 그리고 당한 게 아니고 본인이 들어간 거지. 혼인신고를 뭐 그 사람이 사기로 가가지고 혼자 도장 위조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혼인신고는 본인이 같이 가서 한 거를 그걸 뭐 어떡하겠어. 외모를 보다 보니까 아니라 본인의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그래서 이성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외모에다가 본인의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분. 그 두 가지인데 솔직히 이 정도면 예전에 외모 보는 거에다가 더하기 밥벌이가 더해진 거야. 물론 옛날보다 외모를 덜 보겠지. 하지만 옛날보다 본인의 외모도 어쨌건 나이가 들었잖아요. 뭐 그만큼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된 것과 내 눈이 낮아진 게 과연 똑같을까? 내 시장이 좁아진 거. 내 시장이 어쨌든 좁아지잖아요. 뭐 어쩔 수 없잖아 사람은. 그건 인정해야지. 외모적인 면에서 다른 부분에서 또 채워가면 되지만. 그러면 실은 외모는 예전보다 시장 대비 눈이 더 높아진 걸 수도 있어. 그러면 결국 이성적인 느낌을 과연 예전에 그렇게 그 눈이 높았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이성적인 느낌을 나에게 다 줄 수 있을까?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러면 예전보다 눈은 결과적으로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내가 기준을 낮췄다고 눈이 낮아진 게 아니에요. 내가 기준을 낮췄는데 내 시장이 좁아진 거에서 기준을 낮추면 오히려 더 높아진 걸 수도 있어. 옛날에는 내가 100점짜리만 봤어. 근데 옛날에 내가 만날 수 있는 100점짜리가 10명 중에 1명이었어. 근데 나는 지금 이제 50점짜리를 봐. 근데 내가 만날 수 있는 50점짜리가 지금 100명 중에 1명이야. 그럼 나는 눈이 높아진 거야. 100점에서 50점으로 낮아진 게 아니라 10%에서 1%로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 지금 어쨌건 뭐 돌돌싱이라는 게 뭐 크게 하자는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나도
그만큼의 상처를 겪고 풍파를 겪은 사람을 또 만나는 게 어쨌건 서로가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인생의 하나의 의미를 찾은 거잖아. 나만 바라보는 한 존재. 그게 일종의 애착 회복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게 허상이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자존감이 올라갔겠지.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을 죄인에서 어쨌건 출소를 시켰으니까 그런 이 사람의 새로운 인생을 내가 부여하는 마치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잖아. 그런 면에서 또 그 사람이 나만 계속 바라보고 나를 또 사랑하고 나에게 어떤 구애를 함으로써 나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 다시 사랑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 사람에게 실은 끌려간 거야. 원래 근데 구원자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 안 집니다. 구원자 컴플렉스 있는 분들이 정말 그 어느 순간 마지막까지 책임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 없고, 인생이 날아은 가. 근데 또 적정한 순간에 도망은 가. 보통 그렇긴 해요. 그래서 구원자 컴플렉스 있는 분들이 시작은 진짜 그럴듯한 그 운명적인 아니면 어떤 나의 신적인 이런 헌신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켰다고 각오하고 들어가. 갉아먹혀. 그러다가 완전히 소진되기 직전에 도망쳐.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진 않아요. 마지막에 자기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또 벌여서 문제지. 그래서 자녀 있는 사람도 괜찮냐? 라는 거에 사주 얘기를 해. 이게 개인적으로는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데, 또 사주를 좋아하시고 또 어떤 이혼과 관련된 경험을 겪으시는 분들에게는 정숙 씨가 또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겠지. 변호사인 사람이 나와 비슷한 고민을 했고 또 저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주를 또 믿고 있고 이러면은 뭐 어떤 조언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이성의 힘으로 법리를 따지면서 진실을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 지금 사주상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래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면, 그러면 정숙님이랑 같이 일단 혹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같이 그러면 사주를 보러 가시죠. 제가 용한 데가 있으니까 사주 결과에 따라서 한번 승소 가능성을 찾아봅시다. 딱 가서 하고, 이번엔 저희가 이제 이번에 뭐라고 증거를 제출할 거 하는데요. 일단 사주를 보고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딱 가서 사주 보고. 그래서 그 사주상에 혹시 그 뭐가 있을까?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 무슨 뭐 뭐 있잖아. 뭐 그런 게 있는지. 그러면 올해 이 재판을 걸지 말지는 일단 사주를 보고 판단을 합시다. 세 번의 혼인 신고도 가능한가요? 그래서 평생을 앞으로 살아갈 거면 당연히 해야죠. 여기서 이제 정숙님 웃는데, 그러니까 정숙님 성격 좋고 호쾌한 사람인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그렇다면 자녀도 낳을 거냐라는 거에, 그래서 이제 안 갖겠다 그런 생각은 없고 아이 갖고 싶은데, 일단 사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먼저 정숙님이 가서 사주를 보시고 가서 이제 아이가 있는지, 내 아이가 있는지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죠. 아니 그렇게 사주를 믿고 뭔가 운명에 대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었다면 지금 왜 이런 실수를 했어? 예를 들어서 그 두 번째 재혼남에 대해서 사주를 봤을 수도 있겠지. 그 사람이 뭐 수감자일 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변호를 맡으면서 받았는데, 사주를 보시는 분이 야야 결혼하면 안 돼.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인생 망쳐. 그러면 아씨 그래도 사랑하니까 해야지 했다가 역시 사주쟁이가 맞았네. 사주 보시는 분이 맞았어. 그렇게 되면서 더 사주에 대한 맹신이 생겼을 수 있고, 그래서 사주에 대한 더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내가 힘든 순간 내가 사주를 믿지 않았구나, 그런 것들이 뭐 후회나 아니면 뭐 한번 이게 진짜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편협한 사고인 줄 알면서도 그걸 믿게 되거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거기서 빠져서 나는 남자를 잘 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지나요? 그렇죠. 자기가 똑똑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실수를 잘 저질러요. 그게 물론 지금 정숙님하고 다른 예시지만 JMS에 있던 그 신도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았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유명 여대생들, 실은 거기에 얽힌 사람이 친한 후배 한 명, 그리고 다른 학교에 알고 지내는 사람의 동생, 이래가지고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거기에서 그렇게 빠졌다가 못 빠져나오니까 진짜 막 폭식을 해서 막 살이 막 몸이 세 배로 불어났어. 그렇게 이제 빠져나왔다는 얘기를 한 친구가 한 명 있었고, 내가 아는 동생 같은 경우에는, 친한 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잘 나왔었고. 근데 걔네들이 진짜 스마트한 애들이야. 엄청 똑똑한 애들이야. 걔네들 말로는 그래. 자기네들이 종교적으로도 지식도 많고, 걔네들도 어디 나가서 이렇게 남자들이랑 얘기해 보거나 이렇게 해도 말이 잘 안 통할 정도로 자기네들이 똑똑해. 그러니까 난 내 앞이니까 이거 솔직히 말하는 거야.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잘난 척은 안 해. 그런데 그 종교적으로 이제 그렇게 자기를 현혹됐던 그 시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인정시키고, 어때 맞지? 그러니까 이 뒷말도 맞아라고 들어오니까 뒷말까지 믿어지게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이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가짜를 잘 구분하는데, 한번 진짜라고 믿게 되는 게 적다 보니
한 번 진짜라고 믿게 되는 거를 계속 믿는 거야. 한 번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믿어버리는 거지. 의외로 똑똑한 사람들이 잘 속는 경우가 그래서 그래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땀나는 사주래요? 아, 지금 나가시면 안 되겠네. 여름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주 뜨거운 날 같은 경우에는 열사병 조심하셔야 되고, 햇빛 강한 날은 선크림 안 부시면 얼굴이 탈수일 수도 있겠네요. 방금 내가 말했던 이제 처음에 진실을 말하고 뒤에 이제 가짜를 붙여가지고 끝까지 믿게 하는 이런 거는 광고 카피에도 쓰여요. 올여름 최고의 더위, 이 최고의 대회를 알려준 최고의 영화, 이러면 사람들이 그거에 현혹돼. 최고의 더위까지는 맞거든. 최고의 더위를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 그 뒷말도 왠지 저게 최고의 더위를 알려줄 영화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믿을 만한 초반에 진실을 뿌려놓고 그 뒤에 어떤 이 사람을 현혹시킬 문구를 넣는 거지. 또 맞는 말을 앞에다 배치해놓고 뒤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 그걸 믿게 돼. 그런 내용이 어딨어? 바로 자 여기 이 책에 있죠. 어느 심리학자와 사기꾼의 대화, 이 책에 다 그 있는 텍스트들이에요. 근데 정숙님이 아직 외모를 포기를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노선이 아직까지는 경수잖아.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다음으로 이제 순자 씨 자기소개 하는데요. 영호가 봤을 때 외모나 이런 부분에서는 순자한테 끌리거든. 대화나 이런 것도 잘 됐고. 근데 이제 영호가 생각했을 때 걸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 일단 지금까지는 술이었지. 그런데 자기소개에서는 걸리는 부분들이 더 생기는 거고. 88년생, 36살. 굉장히 동안이죠. 영호랑은 이제 한 살 차이고, 영자보다는 언니였군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동문을 만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한양대학교 디자인과 졸업이라는데 자막에 에리카라고 이제 확 박아버려. 어림없지. 어림없어. 에리카면서 아닌 척해라고 지금 자막에서. 나는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약간 지방 캠퍼스죠. 그러니까 이게 순자님이 말로는 안 했어요. 자막으로 했어. 작가들이 이제 나중에 또 이런 게 또 와전되고 오해가 쌓일까봐 여기서 확실하게 딱 해놓은 것 같아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거였을 거는 한양공대 900명 중 차석인 사람이랑, 그치? 거기서 이제 동문이라고 하니까 약간. 근데 뭐 순자님도 자기 세계에만 있다 보니 그러니까 반가워서 그랬을 수는 있겠지.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된다면 더 커졌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한양대를 꼭 가야 되고 난 디자인을 해야만 해라고 하면 에리카를 갔겠지만, 아니 뭐 내 에리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를 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한양대 갔다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간 거니까. 사주에서 한양대 가라고 나왔나? 사주에서 그 한양의 그 뭐 그 글자에 맞춰서 그렇게 나와서 한양대를 갈 수밖에 없었고, 내가 잘하는 건 디자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에리카를 선택했다. 그러면 인정. 그럴 수도 있겠지. 어쨌건 여기서 동문이고 전공을 살리진 못했지만 손으로 하는 일은 다 잘하고 야무질 것 같아요. 지금은 반도체 소자 제조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녀는 10살, 6살 둘이 있고 나이가 좀 있죠. 그래도 많이 키웠지. 그래서 상대방의 자녀 유무가 중요했던 영호 입장에서는 이제 표정이 조금씩 안 좋아지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용사를 또 꿈꾸고 있고요. 저게 이제 영호의 웃음인데 이제 끝을 올리는, 이걸 당겨서 웃는 웃음은 만들어내는 웃음일 가능성이 있죠. 밤에 일하는 게 디자인은 잘 없지 않나요? 아이를 키우면서 밤에 일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생산직 일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혼한 지는 만 3년 차. 그러면 아이가 10살, 6살이니까 결혼 생활 자체를 꽤 길게 했죠. 그동안 혼자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그 힘든 시절 얘기를 담백하고 정말 꾸밈 없이 풀어내는 게, 저 정도까지 해도 되나 싶은 마음으로 보게 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뭔가 포장 없이 너무 담백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순자의 모습이 역시나 되게 응원하고 싶고 안쓰럽긴 해. 근데 문제는 순자의 그런 삶을 함께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걱정인 거지. 지금 순자가 안쓰러우니까 순자랑 잘해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당장 영호도 순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겠죠. 외모나 이런 밝은 모습 같은 것들이 보여서 좋은데, 근데 내가 저 인생을 함께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 그리고 이 10살이면 어느 정도 큰 애들인데 걔네들을 지금 아이도 한번 안 키워본 사람이 키운다. 이것도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죠.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6일 만에 만난 지 6일밖에 안 된 사람의 아이 둘과 이 사람의 그런 밤에 일하고 낮에 거의 뭐 3시간 자면서 그 일하는 그런 삶을 또 그렇게 공유가 되는, 생각하면 그걸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영호가 또 한편으로는 투명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드러나고 순자는 그런 거에 이제 앞으로 상처를 조금 받는 장면들이 나오겠죠. 지금 다음 예고에도 살짝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야간 업무를 하는 순자 근무 시간은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 와, 진짜 대단하다. 10시간을 근무하네.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남자가 아무래도 그런 호승심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닐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고 남자들끼리는 또 우리 어느 정도 혼내고 엄격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게 내 아이가 아닌 자식을 혼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 정도를 정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는 경영학을 가르쳤어요. 건대 저기 글로컬에서 제가 2년 반 정도 계속 아이들을 가르쳤었거든요. 그때는 경영학과에서 수업을 했죠. 원래 산업공학 출신 박사들이 경영학과에서 강의를 많이 해요. 순자의 환경이 너무 가혹해. 너무 가혹해서 참 쉽지 않지. 그래서 퇴근을 하고 아이들 등원 등교하고 그리고 취침을 하는데 하루에 잠잘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대단하죠. 사실 끼니도 잘 못 챙겨 먹는 것 같다. 그래서 끼니도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이제 한 번 먹는다고 하루에 한 끼. 거의 이제 몸을 갈아 넣고 있죠. 다른 출연자들 다 대단하다. 자고 일어나서 학원. 아침에 와서 애들 등원하고 술 한 잔 먹고 밥이랑 이제 반주하면서 먹고 자고 일어나서 미용학위 취득을 목표로 잠을 쪼개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비슷한 돈을 벌면서 낮에 일을 하고 싶겠지. 순자도 뭐 이거를 뭐 언제까지 이렇게 밤에 일하면서 평생 살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순자도 이런 패턴을 바꾸고 싶으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하루 루틴은 미용학원, 아이들 픽업, 출근 준비. 이제 저녁 미용학원이구나. 그래서 뭐 옥수는 명함도 못 내리겠다고 자기는. 지금까지 어떤 출연자들보다도 가장 가혹한 환경이지. 지금 이 기회가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 근데 이제 저렇게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 이제 영혼은 마음이 무거워지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보면은 순자가 안쓰럽긴 해. 진짜 뭔가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응원하고 싶어. 애들만 밤에 있는 게 더 위험하고 오히려 낮에 일하는 게 아이들이랑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을 텐데 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밤에 일하는 게 돈을 더 지금 할 수 있는 순자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아이들을 둘을 키우려면 어쨌건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고 그 정도 수입을 만들어 내려면 낮에 일하는 걸로는 힘들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일하는 거를 찾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근데 이제 낮에 일하는 것 중에서 찾으려면 저기 보니까 이제 미용 일을 좀 빡세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미용 일을 하면서 이 다음 스텝으로는 내가 낮에 일하면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걸 찾고 있겠죠. 아마 경제적인 것 때문에 밤에 일을 할 거고 낮에 일하면서도 이 정도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미용 일을 하는 걸 거고. 그래서 단조로운 생활 패턴으로 주변에 솔직히 친구가 없어요. 남는 시간에 뭐 친구 만나야 되겠어? 애들이랑 시간 보내야지. 그래서 이렇게 같은 입장의 분들 만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분 좋고 용기도 나고. 그치. 이거 자체가 과잉 자극이긴 해. 너무 좋을 텐데 과잉 자극이라 지금 순자 씨가 좀 너무 선 넘는 부분 아니면 너무 쉽게 사람에게 빠져드는 부분 그런 게 있을까 봐 좀 걱정이긴 하죠. 그래서 좋은 분 만나서 같이 나가고 싶다. 사는 곳은 전주에 살다가 이제 완주로 이사를 했고 포항이랑 완주를 비교해 주는데 왠지 고속버스,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전주 포항 고속도로 개통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작교 개통 완료네. 오작교 개통이네. 물론 근데 지금 영호랑 순자가 되기가 힘들지만 만난 지 6일 된 사람의 자식 둘을 책임진다 이거를 과연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이분들은 충동적인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술 좋아한다고 하고 거의 매일 마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호는 지끈지끈해요. 그렇잖아도 술에 대해서 신경 쓰이고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인데 또 술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지금 아파. 몰란다. 순자님 너무 투명해. 너무 모든 거를 그냥 다 밝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자의 고집이야. 저런 고집이 있으니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생활 얘기가 살아가는 거긴 하겠지. 그걸 매일 마시기는 해요. 근데 딱 정해놓고 먹습니다. 정해놓고 매일 마시는 게 실은 더 위험하긴 해요.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내가 이게 낸데 이런 나 이해해줘야지. 이해 못하는 사람 안 만나. 포용 넓은 사람 만나서 나 이런 것도 다 이해해주는 사람 만날 거야 라고 지금 고집 부리고 있거든. 마치 정수기 보라색 옷 입고 오는 거나 똑같아. 고집이 이해된다는 애가 이거를 이해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거나 술을 매일 마시는데 끊으려고 마음 먹으면 바로 끊습니다. 그게 됩니까? 전 됩니다. 아직 끊을지 안 끊을지는 모르는데 끊으려고 마음 먹으면 끊는 거고 근데 끊으려고 마음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먹으면 바로 끊지만 순자님이 끊는다고 안 했는데 마음을 먹으면 끊는 거지. 왜냐면 끊을 기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있었거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순자의 어떤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달래줄 수 있는 가족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안정감이 갖춰지면 술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그러면 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순자 씨는 내가 술을 끊을 마음을 먹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술은 순자의 인생에서 지금 거의 유일한 친구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친구 같긴 하지만 어쨌건 내가 부양해야 되는 애들이고
순자는 술이 유일한 친구인데 술을 끊는 그런 공허한 느낌을 원하지 않아. 그리고 이게 순자님도 젊어서 술을 많이 마셨겠지. 근데 순자 입장에서는 나는 예전보다 술을 안 마시는데 뭐 예전에도 내가 술 안 먹고 싶을 때 안 먹었는데 지금 뭐 지금 끊으려면 얼마든지 끊지. 근데 달라. 의존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순자 씨도 어쨌건 뭐 건강을 잘 챙겨야 되니까. 상황은 이해가 돼. 근데 이제 그 순자도 이게 한편으로는 저런 외로운 상황에서 술에 의존하는 것을 놓기가 쉽지가 않겠지. 그러다 보니까 술에 대한 의존도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맘 먹으면 끊을 수 있어. 하지만 마음을 못 먹어. 영식은 저는 안 돼요. 영식 씨 아까 자기소개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영혼이 탈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